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운의 원리, 돈과 운을 부르는 5가지 인생 전략, 막스 귄터 지음, 홍보라 옮김, 프롬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막스 귄터, 영국에서 태어나 11살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1949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에서 51년 미군에 복무했으며 1951년에서 55년까지 비즈니스 위크에서 이후에는 타임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13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스위스 은행에 근무하면서 돈의 과학적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터득하기도 했다. 1998년까지 살아가는 내내 투자의 최전선에서 엄청난 자산을 형성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투자 관련 매스컴에서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칼럼을 다수 기고했다. 1950년대 중반, 벼랑간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고는 삶의 계획이 완전히 변한 후부터 운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론을 수집하는 데 심취했다. 기사 작성을 위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운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운을 경험한 순간이라든가 운에 관한 생각, 운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에 관해 물었다. 특히 지나치게 운이 좋은 사람과 지나치게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운을 부르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 자세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체에 기고했으며 지은 책으로 돈의 원리 등 26권이 있다. 낯선 여정을 떠나며 이제부터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탐험했던 장소로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곳은 바로 운의 세계다. 그곳은 지금까지 제대로 탐구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탐험 불가능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운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들이닥쳤다가도 멋대로 사라지는 통제되지 않았던 사건들과 통제할 수 없었던 사건들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거친 파도보다도 운이라는 영역 속 사건들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 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간략히 체계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구조를 측정한다는 것은 실패할 게 뻔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기도 전에 당신은 생각했던 것만큼 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완벽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운은 이해될 수 있다. 운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 운을 다룰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좋은 운이 올 확률을 높이고 나쁜 운이 올 확률을 줄이려면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몇 가지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변화들은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고 서로를 보완해 주기도 한다. 이런 변화들이 함께 모이면 내가 운 조절이라 부르는 것이 된다. 운 조절 이론은 계속해서 좋은 운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계속 나쁜 운을 겪는 사람들을 관찰한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2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면에 이 특징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선 무의미할 정도로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5가지 특징을 면밀히 살펴 그 구성 요소와 작용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5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거미줄 구조. 운이 좋은 사람들은 거미줄 구조를 활용하여 행운이 흘러들어올 인간적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 2. 직감 능력.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수는 있어도 본능적으로는 보이는 것 이상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 3.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현상.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의 삶은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를 띈다. 4. 톱니 효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운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톱니 효과를 사용한다. 5. 비관주의의 역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많은 표현이다. 객관적으로 운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 대부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냉철하고 암울한 비관주의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소양으로 여겨 함양하려 한다. 삶과 내면에 적용되는 이 5가지 태도 안에는 각각 그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 즉 부수적인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하위 규칙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중 상당수가 놀랍고도 황당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직업관이 사실은 불운의 씨앗이라는 것, 성급함이라는 한 단어를 무심코 그냥 사용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소중히 생각하는 미신이 무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아해할 만한 사실이 많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됐다. 회의적인 태도와 경청하는 마음으로 정신은 날카롭게 유지하고 눈은 크게 뜬 채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하길. 4부. 운 조절.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판단이 강요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받는 이론 몇 가지를 살펴봤다. 이 모든 이론은 각각 한정된 지면에서 그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소개됐으며 일반적인 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논리정연한 지지자들의 입을 빌려 설명되고 옹호됐다. 이 책을 읽고 운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관점이 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취지가 어떤 이론이 더 타당한지 따져본다거나 다른 이론은 무시하고 하나의 이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기존의 관점 일부가 강화됐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게 됐는지도 모른다. 어떤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믿고 있든 그것을 계속 믿으면 된다. 탐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든 그 분야를 탐구하면 된다. 이 책은 기존의 관점을 바꾸라고 설득하지 않는다. 운 조절이란 기존 운 이론의 보충지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무작위 이론을 믿는 사람이든 신비주의적 징조를 믿는 사람이든 그 어떤 이론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 운 조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 조절은 그 자체가 이론이라기보다 관찰에 입각한 여러 견해들을 모은 것이다. 이 견해들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운 좋은 사람들만의 행동은 무엇일까? 나는 지난 20년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몇 명인지 세는 일은 진즉에 포기했을 정도다. 이는 좋기 1000명이 넘는 수인데 통계학적으로 제법 큰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 도박꾼, 투자자 등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봤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의 견해를 확인해봤다. 이들 각각의 견해는 그 나름의 비공식적이고도 특화된 표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을 거쳐간 일련의 환자들을 자신들의 표본으로 삼았고, 도박꾼들의 경우엔 자신들이 기억하는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표본으로 삼았다. 그 결과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확연한 특징 5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5가지 특징은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 내면의 심리 처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운이 끊임없이 따르는 사람들의 사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의 사례에선 확실히 찾아보기 힘든 특징들이다. 이 5가지 특징이 바로 운을 조절하는 5가지 요소다. 1장, 거미줄 구조. 거미는 지나가는 파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거미줄을 친다. 거미줄을 크게 칠수록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는 행운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미줄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 운 좋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앤드루스의 사례가 전하는 진실은 확실하다. 바로 사교적인 만남이라는 거미줄이 클수록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운명의 기관차가 당신을 위해 지금 어떤 행운을 준비해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복잡한 상호접촉이 당신의 방향으로 벼락 같은 행운을 이끌어 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행운의 벼락을 맞을 확률은 당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수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째선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종종 운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앤드루스가 그런 사람의 전형이다. 살면서 지나치는 수천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의 습관은 행운을 끌어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앤드루스는 만남 그 자체가 좋아 사람들과 만났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뿐이었다.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에야 앤드루스는 이것이 큰 행운을 불러들인 주된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억하겠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서 만났던 더글라스와 윌리엄스도 이 점에서 비슷하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거미줄 구조가 행운을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무명이었던 더글라스에게 경력을 시작할 멋진 기회를 준 그의 첫 번째 행운은 당시 무명 배우였던 로번 밥콜과의 지난 인연을 통해 찾아왔다. 밥콜은 사교적이었던 젊은 시절의 더글라스와 친하게 지냈던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더글라스는 밥콜이 또 다른 행운의 인연이 되어줄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다. 본인의 행운이 나중에 더글라스에게로 옮겨가도록 도와줄 인연 말이다. 반면 안타깝게도 나이 든 윌리엄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 거의 없이 평생 외롭게 살았다. 다른 사람을 통해 윌리엄스에게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좌절스러울 만큼 낮았다. 펜실베이니아 알렌타운의 스티븐 베럿 박사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온 정신과 의사이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저 사교적인 관계를 능숙하게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매력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2장. 직감 능력. 직감은 지식과 비슷하지만 완벽히 신뢰하기는 힘든 정신작용의 일부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직감을 더 많이 신뢰한다. 이들이 믿는 직감의 일부는 정확할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확실한 것은 정확한 직감을 만들어낸 후 그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행운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다. 직감 능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신비주의 느낌이 들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직감 능력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능력이 학습될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도 존재한다. 정확한 직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심리학자들과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초능력이나 신비주의에 기대지 않고 직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직감은 완벽히 실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이다. 다시 말해 정확한 관찰과 효율적인 저장을 거쳐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처리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감의 바탕을 이루는 사실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의 의식 바로 아래 혹은 뒤에 존재하는 인지 수준에서 조정되고 처리된다. 이 때문에 직감이 올 때 특유의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기분 말이다. 행운이 찾아오길 원한다면 직감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용한 도구다. 그렇다면 직감 능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칙.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라. 직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런저런 것이 사실이라는 강한 느낌 말이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을 해저드의 말을 빌려 하자면 이렇다. 저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한지를 자문해봐요. 당연히 이 직감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또한 그걸 알게 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추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이런 데이터를 모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걸까?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없음에도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까? 만약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이고 직감 또한 강렬하다면 저는 그 직감을 따르는 편이에요. 두 번째 규칙. 직감과 바람을 혼동하지 말라. 만약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것이 맞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 직감은 의심해야 한다. 나쁜 직감들 중 상당수는 그저 직감인 척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셰이니스 박사가 말했다. 직감과 바람이 머리와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면 이 2가지는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 규칙. 직감이 자라날 여지를 만들어두라. 직감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정의 형태로 다가온다. 젠들린 박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감 능력을 잘 개발시킬 수 없는 이유다.
직감을 잘 사용하려면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존중하고 감정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 어쩌면 이 규칙이 3가지 규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장.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옛 라틴 경구는 이렇게 말한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처음 이 경구를 들으면 공허한 헛소리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로마의 장군이 다음날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에게 한 말이라고 추측한다. 이 경구는 용맹하게 들리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낙관주의처럼 들린다. 행운의 여신이 종종 용감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 해도 어떤 때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경고와 반대되는 문장도 똑같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테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나 군대에서 쓰이는 어떤 것에도 자원하지 말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상한 사실 하나가 발견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용감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지만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소심했던 사람들은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왜 그럴까? 먼저 행운이 용감한 성향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살면서 크게 상처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삶의 시련을 자주 겪었던 사람들보다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도 말이 된다. 용감한 행동이 행운을 불러온 것이다. 앞에서 본 옛 라틴 경구가 자명한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 경구 안에 들어있다. 이제 이 경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자.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나는 또한 삶과 운, 성격을 관찰해온 다른 여러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다. 그 결과 행운과 용감함에 대해 말하는 이 진부한 라틴 경구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만 신중하게 해석한다면 말이다. 첫 번째 규칙,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면밀히 살필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 또한 진부한 경구 중 하나다. 이 경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누구에게나 행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사건들이 종종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들은 용감하게 손을 뻗어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 용감함과 성급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만약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는 투기성 사업에 전 재산을 건다면 그건 성급한 것이다. 반면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발을 디딘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흥미로운 새 직장에 다니기로 한다면 그건 용감한 것이다. 투기성 사업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동시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반면 직장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 역시도 얻을 것이 많겠지만 잃을 것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과도한 소심함은 이런 구분을 잘 해내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소심하거나 성급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사람을 돕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 극단적인 성향 가운데 있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번 승산이 확실히 있다고 결정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인다. 세 번째 규칙.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려 할 때 완벽한 사전 지식을 갖추려고 고집하지 말라. 1976년에 사망한 서교황 폴게티는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규칙 3가지 모두를 확고히 믿었던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그는
지금 소개하려 하는 마지막 규칙을 특별히 신봉했다. 최고로 운이 좋았던 이 남자의 삶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유용할 것이다. 게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말년까지 사고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게티는 자신의 놀라운 인생을 분석해보고 긴 등반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게티와 단 한 번밖에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의 활기 넘치는 성격은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인상을 남겼다. 흔히 사람들은 게티가 변호사에서 석유기업가로 변모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그 돈을 불린 덕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게티의 아버지는 사망 당시 백만장자였지만 그때 게티 자신도 이미 백만장자였다. 게티 자신의 힘으로 일군 것이었다. 그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이나마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티는 정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요지는 어떤 모험에서든 정보는 그만 모으고 더 나아갈지 말지를 용감하게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것이었다. 충분한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알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안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선에서 가능한 한 상황에 관해 정보를 모으는 것은 완벽히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정보를 더 모으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지점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지점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행동은 취하지 않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자신의 소심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급함과 비슷한 종류의 변명인 것이다. 게티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당신은 결정하기 두려워하는 정보위원회처럼 될 거예요. 이들은 공청회를 열고 정보를 모으고 마음을 졸이고 안달하며 수개월간 계속 바쁘게 활동하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그저 신용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난답니다. 행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그저 행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안달하는 마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은 그게 어떤 것이든 대체로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신비주의적 믿음, 미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갖는 게 꼭 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운이 좋은 이유는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용기와 결단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미신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게티처럼 이들은 거의 모든 모험에 운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종종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운의 요소는 이성적인 비판으로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해해도 승률을 변화시키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미신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미신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덜 괴로워하며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성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면 미신이 해를 끼칠 공사는 적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진실을 직시하고 직감을 이용하고 각고의 노력을 했을 때에만 미신이 사용돼야 한다. 더 이상 노력할 것 없을 때 미신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조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항상 게임에서 지는 도박꾼들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에 너무 과도하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심리학자 제이 리빙스턴 박사가 말했다.
그는 도박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과도 함께 2년을 지내며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지 못한지, 왜 이들은 항상 실패할 상황으로 되돌아가는지를 연구했다. 항상 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낼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에 마법 같은 신비한 힘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신비한 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말이죠. 항상 이기는 사람들은 이들과 많이 달라요. 미신을 믿어도 자신의 할 일을 미뤄두고 미신에 의존하진 않죠. 연속으로 안타를 치고 있는 야구 선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죠. 이 선수는 양말을 갈아 신으면 불운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양말을 갈아 신지 않음으로써 좋은 기분을 유지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배팅 연습은 멈추지 않아요. 4장. 톱니 효과. 톱니는 이미 얻은 이익을 보존하는 장치이다.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미끄러져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는 듯하다. 이들은 거의 어떤 모험이든 손해나 이득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퀴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대비해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악화 일로의 상황을 재빠르게 빠져나갈 능력이 있다. 나쁜 운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기술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들은 늘 스스로 나쁜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많은 경우에 평생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운에 관한 한 변화를 꾀할 때 유용하게 쓰일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만 염두에 둔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 중 하나가 이전 장에서 이미 논의했듯 명백해 보이는 행운이 시야에 들어오면 용감하게 그 행운을 거머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서 나머지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봤는데 바로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흐르면, 즉 불운이 오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발목 잡히기 전에 톱니 효과를 적용해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용감함과 톱니 효과는 운 조절에서 쌍을 이루는 요소다. 이 두 요소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운을 의지대로 고르는 것이 가능하다. 행운은 거머쥐고 불운은 버리는 것이다. 이는 통에서 사과를 고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운을 고르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이는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뿐이다. 우리는 그들을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용감함과 톱니 효과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용감함과 톱니 효과는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면 필요한 순간에 빠르고 결단력 있게 톱니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톱니 효과를 신뢰하며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톱니 효과로 인해 잘못된 상황에서 발이 묶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로 인해 당신은 더 용감해질 수 있다. 톱니 효과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이전에 두려워 시도해보지 않았을 매력적인 모험에 뛰어들 수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이 모험을 하는 동안 운이 나쁘게 흐르면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그 손해가 커지지 않게 막을 거야. 만약 이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만약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없게 되면, 만약 내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10%만 손해보고 포기할 거야.
이렇게 당신은 그 모험에 열중하게 된다. 용감한 태도로 말이다. 잠재적인 손해는 제한되지만 잠재적 이익에는 제한이 없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완벽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운은 통제된다. 5장 비관주의의 역설. 행운과 낙관이란 단어는 왠지 비슷한 부류처럼 여겨진다. 나는 수년 전 유난히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운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매우 낙관적일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이들을 운 좋은 사람이라 부르고 이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 노력과 운의 작용에 의해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적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주 웃는다. 함께 어울리면 재밌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낙관적이라고 묘사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낙관적이란 것은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사실 이들 중 다수가 마음속의 비관주의의 기본 핵심을 너무나 극도로 엄하고 예민하게 키우고 있어 이런 모습을 우연히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놀랄 정도이다. 맞다. 이들은 비관주의를 키워낸다. 비관주의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피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비관주의를 날렵하고 단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한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이들은 비관주의를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 비관주의를 잃는다는 것은 운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비관주의는 두 가지 기본 법칙으로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이 두 법칙은 서로 맞물려 있다. 사실 이 둘은 하나의 법칙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므로 한꺼번에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두 부분을 잠시만 따로 분리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머피의 법칙. 이전 장에서 우리는 행운의 여신이 용감한 자를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용감한 행동이 어떻게 행운을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지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봤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상황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 톱니구조를 준비한 채 모험에 뛰어든다는 것도 확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행운의 여신의 도움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운이 좋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운의 여신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안다. 행운의 여신은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다가도 내일이면 발길질을 할 수도 있다. 절대 행운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삶이 정점에 올라 가장 환하게 빛날 때 난공불락의 행운이 당신을 고양시키고 양분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때가 바로 불운에 가장 취약해지는 때다. 행복감이 비관주의를 무장해제시키는 시기인 것이다. 비관주의를 잃으면 우리는 위태로워진다. 방심으로 틈이 생기는 것이다. 톱니구조와 멀어지고 듣기 싫은 경고를 하려 하는 소소한 낯선 직감들을 무시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얼굴은 진흙탕에 처박히게 된다. 행운의 여신의 발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게 된다. 미첼의 법칙. 마사 미첼은 알칸사스에서 평범하게 태어나 각고 끝에 모델로 성공한 후 빠르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 변호사와 결혼하여 아찔할 만큼 높은 명성과 부를 얻었으나
닉슨 정부가 불명예스러운 말기를 보내는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상상 조각이 났다. 나는 1975년 언젠가 편집자 2명과 함께 뉴욕에서 마사 미첼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우리는 미첼이 앞으로 쓸지도 모를 자서전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신문 기사를 통해 미첼을 접했던 우리는 목소리 큰 자존심 센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미첼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비누처럼 놓치기가 쉬워요. 만약 자신의 인생을 잘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첼의 법칙이다. 불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자. 통제하고 있던 것들이 언제든 어떤 방향이든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어떤 결과든 초래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야 한다. 미첼의 말은 확실히 옳았다. 인생은 비누처럼 놓치기 쉽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과 미첼의 법칙을 각각 살펴봤다. 이제 이 두 법칙을 하나로 모아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자. 머피의 법칙은 운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상황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잘 되지 못할 가능성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첼의 법칙은 사건들을 너무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의 통제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지 말라.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의 비관주의다. 비관주의의 중심에는 특별하지만 소박한 낙관주의가 숨겨져 있다. 불운이 우리의 소나기에서 통제력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면 행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분 좋은 가능성을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현상을 관찰하며 살펴본 바 있다. 용감한 사람들은 행운이 곁을 지나갈 때 그것을 거머쥘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계획에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탈선을 의미한다고 해도 말이다. 이들은 삶을 빈틈없이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행운이라도 무시하며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머피의 법칙과 미첼의 법칙으로 구성된 비관주의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낙관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무언가 잘 돼가고 있다면 그것에 반박하려 하지 말라. 혹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행운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 행운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 조언을 따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잘 지고 있으려 해도 삶은 놓치기 쉽다. 완벽한 통제라는 것은 환상이다. 부디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하길.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